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은 하나의 주제로 묶여있기 마련인데 이번 자료들은 마치 당신의 개인적인 탐구 여정이 담긴 메모장 같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 보고 정말 다채로운 관심사를 가지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불교 철학에 대한 깊은 성찰, 또 법륜스님의 결혼주례사 전문, 워렌 버핏과 샘 월튼 같은 경영 거물들의 이야기. 심지어 아주 구체적인 현미채식 식단표까지 있으니까요. 네, 얼핏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다 보면 어떤 공통된 흐름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어떤 흐름이요? 각기 다른 강에서 출발한 물줄기들이 하나의 바다로 모이는 것처럼요. 얼핏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자료들 사이에 혹시 어떤 연결고리가 숨어 있을까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의 이 메모장을 한 배 탐험하면서 그 숨은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탐험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여러 메모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일체유심조라는 구절이에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인데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좀 와닿기가 어렵죠? 네, 현실에서 와닿게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개념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곤 하지만 막상 힘든 일이 닥치면 내 마음 하나 컨트롤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잖아요. 맞아요. 잔류에서는 이 개념을 불교의 탐진치, 삼독, 즉 세 가지 마음의 독과 연결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아, 탐진치요? 네. 괴로움의 원인이 바깥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의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에 있다는 거죠. 아, 탐진치.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과 나를 비교하며 끝없이 더 좋은 걸 갈망하는 마음. 이게 바로 탐욕이고요. 네네. 또 운전하다 누가 끼어들었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게 분노죠. 아, 있죠.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결국 나를 괴롭히는 독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남 탓, 세상 탓만 하는 게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자료는 바로 이 마음의 독이 우리를 괴롭히는 진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게 들으니 확 와닿네요. 결국 내 감정의 주도권을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가 쥐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당신이 메모해 두신 법정 스님의 일화가 바로 이걸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 같아요. 아, 그 변소 이야기요. 네. 무더운 여름날 변소에서 역한 냄새가 나는데 내 몸 안에도 자가용 변소가 있고 사람의 양심이 썩는 냄새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니 아무렇지 않으셨다는 부분이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똑같은 냄새라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그건 스님이니까 가능한 경지가 아닐까요? 하하, 그렇죠. 보통 사람이라면 역겨운 냄새 앞에서 내 양심의 냄새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당신의 메모에도 그 구체적인 훈련법이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3단계 말씀이시죠? 네, 바로 남 탓하는 마음 다루기 3단계인데요. 1단계는 남을 탓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남 탓을 하려고 하네 하고요. 일단 알아차리는 게 먼저군요. 그렇죠. 그리고 2단계는 그 즉시 화살을 돌려서 나의 허물을 살피는 거고요. 아, 마지막 3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으면 사실 화낼 것도 탐낼 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와, 2단계가 정말 어렵겠네요. 남 탓하기는 쉬워도 내 허물을 살피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맞아요.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다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이요. 네, 그렇죠. 마침 당신이 정리해둔 법륜스님의 주례사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 같네요. 네, 정말 절묘하게 연결되죠. 법륜 스님은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뭐였죠? 바로 덕 좀 볼까 하는 마음. 이 표현이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와, 정말 직설적이죠. 자료에 나온 비율을 보고 무릎을 쳤어요. 어떤 비유요? 아내도 남편도 각자 30%를 주고 70%를 받으려고 결혼한다는 거요. 아, 네네. 그러니 각자 기대했던 70%가 아니라 고작 30%만 받게 되고 결국 속았다, 손해봤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설명이요. 그렇죠. 이건 마치 잘못된 투자 계약 같아요. 맞아요.
서로가 상대방을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해요. 생각의 방향을 180도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죠. 아, 길 가는 사람 아무하고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까지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결국 상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이겠죠. 바로 그거예요. 기대치를 아예 없애라는 거죠. 네. 자료에 인용된 옛날 조선시대 결혼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아, 시집 가면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가니. 네, 막상 살아보니 생각보다 괜찮아서 웃고 산다는 대목이요. 기대가 제로니 모든 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위한 우선순위를 제시한 부분은 좀 놀라웠어요. 어떤 부분이요? 첫째가 부부, 둘째가 부모, 셋째가 자식이라니. 요즘은 대부분 아이가 영순위인 집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최우선으로 두고 부부가 모든 걸 희생하면 당장은 아이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부부관계가 소원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스님은 그게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부부라는 나무가 튼튼해야 자식이라는 열매도 건강하게 열릴 수 있다는 비유로도 볼 수 있겠네요. 아, 안정된 부부관계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 덕 보려는 마음을 버리고 주려는 마음으로 전환하라는 가르침이 비단 결혼 생활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당신의 메모가 자연스럽게 일과 돈, 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걸 보면요. 특히 워렌 버핏과 샘 월튼을 비교한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아, 네. 둘 다 엄청난 부를 잃었지만 그 부를 대하는 태도는 정반대였다는 점이 놀랍더라고요. 네, 두 사람의 삶이 소유에 대한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죠. 먼저 워렌 버핏은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는 삶의 전형으로 묘사돼요. 네, 맞아요. 1958년에 산 평범한 집에 아직도 살고 수십억짜리 차 대신 직접 운전하고 비싼 음식 대신 콜라와 햄버거를 즐기고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건 그 정점이고요. 맞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돈은 그저 잠시 맡아 관리하는 도구일 뿐 자신의 정체성이나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철학이 느껴져요. 앞서 말한 주려는 마음과도 정확히 일치하고요. 반면 월마트 창업주 샘 월튼의 이야기는 성공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네, 당신의 메모에는 그의 성공 원칙 10가지, 예를 들어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라 거나 경쟁자보다 비용을 낮게 통제하라 같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죠. 네, 이 원칙들 덕분에 월마트는 세계 최대 유통기업이 되었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 대가가 있었죠. 맞아요. 월마트의 최저가 정책을 맞추기 위해 납품업체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고 월마트가 들어선 동네의 작은 가게들은 줄줄이 문을 닫아야 했고요. 저는 샘 월튼이 스스로 했다는 성찰에 담긴 구절에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어떤 구절이었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어. 권리에는 의무가, 소유에는 책임이 뒤따르지. 아, 그 부분이 핵심이죠. 워렌 버핏이 부를 사회와 나눠야 할 기회로 본 반면 샘 월튼은 말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부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책임의 무게임을 고통스럽게 깨달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그의 성공은 뭐랄까 탐욕이라는 시스템을 극대화한 결과물이었고 그 자신도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네.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부를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마음, 관계, 돈. 지금까지 정신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주로 나눴는데 당신의 메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먹는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바로 우리 몸,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요. 현미 채식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 자료 모음의 활용점정 같아요. 비움이라는 주제가 정신적 차원을 넘어 가장 물질적이고 일상적인 행위인 식사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핵심은 간단해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같은 동류성 식품과 가공식품을 피하고 통곡물인 현미와 채소, 과일 위주로 식사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한 식단을 넘어 어떤 철학적인 실천처럼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불필요한 탐욕을 줄이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식탁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죠. 아, 내 몸을 과도한 영양과 자극적인 맛으로 채우는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으로 비우고 정화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사실 메모에 적힌 사례들은 좀 극단적이어서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황성수 박사님은 양념도 없이 생현미와 생채소를 200번씩 씹어 드시고, 또 이태블 씨는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한 학대라고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솔직히 저는 생현미를 200번씩 씹어 먹을 자신은 없네요. 저도요. 모두가 이렇게 살 순 없겠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이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음식을 통해 몸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결국 마음의 탐진치를 다스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가장 다루기 힘든 식탐을 조절할 수 있다면 다른 욕망을 다루는 건 훨씬 쉬워질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네요. 모든 게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군요. 맞아요. 불교의 가르침에서 시작해서 결혼 생활의 지혜, 두 거부의 상반된 삶, 그리고 현미 채식 식단까지 오늘 당신의 메모들을 따라와 보니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네네. 결국 행복과 평온은 무언가를 더 채워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낼 때 찾아온다는 거대한 흐름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복잡하면서 단순함으로 얻으려는 마음에서 주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리는 것. 네, 그것이 당신이 모아온 이 모든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였네요.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당신의 메모에서 아주 흥미로운 구절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구절이죠? 법정 스님이 젊은 시절 스승의 명으로 아끼던 소설책들을 불태웠던 문서 일화입니다. 아, 네. 나 지식의 매개체에 불과한 것. 거기에서 얻는 것은 복잡한 분별이다. 그건 좀 의외인데요. 지식을 쌓는 것이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지식 자체가 오히려 복잡한 분별, 그러니까 또 다른 번뇌를 낳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한 이 모든 대화, 당신이 애써 모은 이 모든 지식과 정보들이 오히려 평온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구절이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이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해 모아둔 지식과 정보들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구절은 바로 그 지식 자체가 또 다른 분별과 집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께 이런 마지막 질문을 남기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된 지금, 당신이 찾고 있는 진정한 평온을 위해 오히려 내려놓거나 잊어버려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